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과시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치 투아렉처럼.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에 무려 500kg이 넘는 소의 사체가 버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확인해 보시죠. 새벽 시간 사람들이 벽돌을 줄에 감는가 하면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손에는 흉기까지 들려져 있었다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모두 10대였습니다. 심야에 있었던 사건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산의 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직접 봤잖아요. 그냥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요. 아이고 말도 말이 그거 뭐고 놀란 생각하면 돌려갖고 요 가슴에서 터질 것 같아요. 여기요? 지금 요렇게 요 자리에 있었던 거. 요 부분이 이렇게. 지난달 11일 가족이 목격했던 그 정체, 충격적이게도 죽은 소의 사체였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 집에 살고 있던 주민은 바로 이 집 앞에 소의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왜... 무게만 해도 무려 500kg이 넘는 거대한 소였는데요.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자, 사건 당일 이른 아침부터 짐칸 가득 소 사체를 실은 화물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 차량이 다녀가고 약 30분 뒤 주민은 집 앞에서 소의 사체를 발견했던 것인데요. 누가 운전을 해서 온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직접 하셨더라고요. 이웃집이요? 더욱 놀라운 건 주민의 집 앞에 사체를 놓고 간 사람은 대를 거쳐 이웃 사촌으로 지내온 옆집 주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때문에 소 굶어 죽었다고 보라고 갖다 놨대. 한 마리가 또 죽으려고 굶어서 놓으면 또 갖다 놓는다고 할 때 내가 삭신이 버들버들 떨려 왜 갖다 놓느냐고. 마을 주민이 중재에 나서자 다시 돌아와 소의 사체를 다시 가져가는 옆집 주민. 그런데 이때도 사과는커녕 한 마리가 또 죽으면 가져다 놓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데요. 무슨 일이죠? 이웃집이 소를 한 400여 마리 정도 키우시는데 사료 배합하는 기계를 들여놓으신 거예요. 네. 아하, 옆집 주민은 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운영 중인데 재작년 소 사료 배합 기계를 두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계 설치하면서부터 악취가 막 발생을 한 거예요. 자, 볏짚과 곡물, 유산균 등 재료를 고온에 쪄 만드는 사료 기계 때문에 지척에 사는 주민은 악취에 시달려왔다는데요. 무슨 뭐 막걸리 썩어서 냄새나고 열래나 고약히 안 한 거기서 살으래도 못 살아. 여기 좀 떨어져 있는데도 달궈지려고 할 때 비 오기 전에 그때 냄새가 좀 올라와요. 냄새도 그렇고 붕붕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이 창이 새카만 거야. 자, 문제는 악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철 주민의 농장 안은 엄청난 파리떼에 휩싸였다는데요. 결국 참다 못해 항의를 했고 마찰이 잦아지자 합의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민원 한번 안 넣은 이유는 남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니까 저분들도 어쨌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사료 기계는 25년도까지만 사용하기로 각서를 쓴 옆집 주민. 어머니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이걸 새벽에 가동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주변을 깨끗이 치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좀 지켜졌나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낮에 가동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 주변을 안 치우시는 거예요. 약속이 뭐이니까 약속이 너무 많이 해서 잊어버렸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옆집 주민은 사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주민 때문에 소가 죽었다며 집 앞에 유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소 사체를 유기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 악취가 발단이 된 소 사체 유기 사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번 분쟁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끝내 취재를 거절했는데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과 벌써 1년 넘게 악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왔을까요? 저희는 악취방지법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취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축산농가에서 기계 하나가 핫달는 간탄없어 뭐 있는 소 먹이는 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료 배합 시설 그 자체만을 가지고 악취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축산 시설 같이 부지 경계선 안에 있다면 악취 배출 시설로서 악취가 허용 기준 이내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손 놓기보단 그 해석을 넓게 두고 찾는다면 지금이라도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심야 시간 수십 명의 남녀가 떼지어 뛰쳐나옵니다. 도로까지 가로지르며 위험하게 거리를 점령한 이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6일 자정 무렵 한산했던 거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밥마실이라도 나온 듯 잠옷 차림에 담배를 태우며 또 다른 일행을 반기는데요. 그런데 무리 중 한 남성이 벽돌을 허리띠로 단단히 묶습니다. 들쳐매고 휘둘러 보기도 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짙은 어둠이 앉은 골목에서도 한 남성의 손에서 번쩍거리는 흉기. 마치 골목을 점령한 듯 소화기까지 뽑아들고 각자 예행 연습에 몰두해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상황이죠? 학생들 여러 놈이 들어와가지고 칼을 사더라고. 하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2개, 3개를 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 뭐 방학숙제를 했다 그래서 방학숙제 할 애들이 아니야. 그 뒤로 또 다른 무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흉기를 소지한 아이들이 있는 골목으로 향하는데요. 사실 일면식도 없던 두 10대 무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벌이고자 서울까지 원정을 나온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발견하자마자 서로에게 무섭게 달려든 아이들. 그런데 골목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이 흉기를 보고는 혼비백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위험하게 도로까지 가로지르는데요. 도망가는 무리를 뒤쫓아 나온 아이들은 위험하게 도로까지 침범합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의 싸움이라고 하기엔 섬뜩할 만큼 집요하게 쫓는 모습인데요. 그들은 이미 새벽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애들이 몰려서 무슨 막 사거리부터 뛰어다니더라고. 팔을 갈려서. 그러니까 이건 팔싸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어. 그래도 다행인 건 무고한 부상자는 없었다는 건데요. 신고 덕에 빠르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 그리고 아직 현장에 남아있었던 아이들은 경찰을 보자마자 불이 나게 도주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경찰도 곧장 차를 돌려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신고자가 없었다면 아이들은 현장에서 이미 이탈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속한 신고자 덕분에 관련자 전원을 현장에서 검거합니다. 확인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흉기에 부상까지 입었다는데요. 미성년자 사건이고요. 사건 관련자 11명만 입건이 됐고요.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5명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흉기로 부상을 입었던 아이. 괜찮은 걸까요? 칼로 등 쪽이 약간 베인 것 같습니다. 보건 뭐 구급차로 응급조치한 그 정도. 다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없고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행한 범죄인데 아이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수위가 좀 높은 이제 그런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폭처법상 쉽게 얘기하면 조폭들한테 적용되는 이제 공동 폭행이라든지 칼을 들어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특히 이제 특수상해 사건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형사처벌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성인들보다는 감형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성인과 다를 바 없다면 나아가 나이가 더 이상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되지 않을까. 지난 15일
마당에서 반려견 군이를 키우던 용권 씨. 그런데 갑자기 군이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잘 안 떠나. 그렇더러 저녁을 먹고 있는데 사라진 거야. 삭삭이 지내는 못 찾고. 평소 어딘가로 나간 적이 없어 걱정이 돼 찾았지만 허탕을 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군이를 찾기 위해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군이야! 어? 아유, 뭐하는 여기까지 왔나? 반가움도 잠시 그 자리에 옴짝달싹 앉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지? 목에 걸렸네요. 아유. 아, 다름 아닌 군이의 목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올무가 걸려버린 겁니다. 목이 이렇게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 안 하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유, 이런 걸 지금 해놓으면 어떻게 이거 지금. 아유, 진짜. 그런데 올무를 풀어주자마자 군이가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죠? 군이야! 또 걸렸다니까. 가봐. 또 올무에 걸렸나 싶어 다가간 용권 씨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뭐죠? 어머. 아이고. 아, 야생 고라니가 올무에 걸린 것. 군이가 얘 소리가 나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도 이거에 지금 걸린 거야 이거에. 아이, 이걸 어떡하나? 아유, 저 등 다 까진가 봐요 저거. 아이, 불쌍하네. 올무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몸 깊은 곳까지 파고든 겁니다. 이미 상처가 깊은 상태였는데요. 야, 가만히 있어 이놈아.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자르면 안 되나? 저걸로 그냥? 잘라 진짜로. 안 잘라진다고요. 이게 그 쇠 아주 강한 쇠예요, 쇠줄. 그래서 계속 살을 파고들었지. 고라니를 달래주며 올무를 풀어준 용권 씨. 자유의 몸이 된 고라니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답니다. 상처가 치료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뺐어? 이놈아. 가. 아이고. 에휴, 너랑 아주 고생했다. 지켜보던 군이도 그제서야 다행이라는 듯 신나게 뛰어다니네요. 저 군이가 그 어떤 생명을 하나 더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올무 사용은 불법입니다. 군이와 고라니의 애틋한 생존기를 봐서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인도의 국민 기업으로 손꼽히는 아다니 그룹이 최근 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이 그룹의 경영 문제를 조사해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불과 한 달 사이 176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에 인도 정재계는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팬데믹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던 지난해에도 경제 성장률 7%대를 기록했던 인도. 그 중심에는 소위 인도의 3대 기업이라고 손꼽히는 아다니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 세계 3위 부호에 등극한 가우탐 아다니가 이끄는 이 기업은 지난해 4월 시가총액 130조 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왔죠. 원래 이 회사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시작을 한 회사예요. 석탄, 가스 개발, 전력 사업, 송전 회사 등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도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 거죠. 하지만 최근 아다니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 중인데요. 하루아침에 인도 2위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게 된 원인은 미국의 한 투자업체가 발표했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아다니 그룹이 수십 년 동안 분식회계, 주가 조작에 관여해왔다는 고발에 떨어지기 시작한 주가. 보고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증발한 시가총액만 한화로 약 176조 원에 달합니다. 아다니 그룹에 종사하는 사람은 2만 3천 명이 넘는 인플로인데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회사는 인원은 한 5명으로 이 작은 회사가 아다니를 공격을 하는 바람에 아다니가 휘청거리는 초유의 사태인 거죠. 아다니 그룹은 곧바로 400페이지에 달하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지만 이 그룹사의 주가는 연일 추락 중인 상황. 아다니 회장 개인 자산 역시 한화 155조 원에서 64조 원으로 감소하며 한 달 사이 세계 부호 순위 25위로 밀려났습니다. The fundamentals of our company are very strong. Our balance sheet is healthy and assets
robust. 지금 인도인이 생각하던 아다니는 애국인의 기업으로 이미지가 이미 포장이 돼 있습니다. 아다니가 망가지면 인도가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아다니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쪽으로 여론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아다니 그룹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다니 회장의 청문회를 요구하며 이를 행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기업인 봐주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 정당에서 아마 이걸 갖고 계속 꼬집어서 공격을 계속해서 모디 총리가 이제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심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최근 전례 없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뉴질랜드. 불과 약 3주 전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 연 강수량 40%에 달하는 비가 내리며 산사태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비가 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내 간격으로 폭우 같은 경우도 2번이 왔으니까 근데 또 일주일 후에 지금 사이클론이 온 거니까 다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더라고요. 지난 12일부터 오클랜드를 포함한 뉴질랜드 북섬 일대에 사이클론이 덮쳤습니다. 강한 빗줄기뿐만 아니라 강풍까지 동반한 사이클론 가브리엘. 시속 120km에 달하는 비바람에 아물지 못한 마을은 또다시 물에 잠겼는데요. Just smashed us really, so we've got water all through our house and trying to limit it with, sandbags and whatnot, but I don't think we could have stopped it. 복구할 새도 없이 2번의 자연재해가 핥히고 간 뉴질랜드. 다리가 끊어지며 고립되는가 하면 연락이 두절되면서 소식을 알 수 없는 주민만 1,000명이 넘습니다. 폭우 이후부터 물품이 조금씩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제 동네 같은 경우는 계란이랑 감자랑 양파가 없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서 수급이 늦어진다를 하더라고요. 물품이 젖거나 도로가 차단되며 수급이 어려워지자 때 아닌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침수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발전기며 식료품을 약탈해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게 10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올해 20년, 30년 사신 분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집 침수 다 돼서 저지대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사를 많이 가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한편 본격적인 겨울과 우기를 맞은 이탈리아. 아름다운 수로와 곤돌라의 도시 베네치아에는 최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경관의 핵심이자 도로였던 운하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바짝 말라버린 건데요. 베네치아는 조수 간반 차이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에요. 1년 중에 이런 연초 1, 2월 밀물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겨울 무렵이면 강해지는 바람과 밀물이 겹치면서 도시 전체가 약간 침수되는 아쿠아 알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반대로 썰물에선 운하의 소폭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썰물과 밀물 시기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매년 원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이런 베네치아를 포함해서 북부 지방에 40%에서 50% 정도 강우량이 완전 줄어든 상태라고 해요.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에 시달렸던 이탈리아. 이번 겨울도 우기가 무색하게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예년에 비해 강수위가 절반 이상 낮아지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네치아의 썰물 기간까지 겹치면서 말라버린 운하. 곤돌라뿐만 아니라 수상택시 등도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긴급 상황 대처에도 지장이 생기고 베네치아 있습니다. 본섬에서 응급 환자 발생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런 구조를 위한 배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세계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레바논. 지난 16일 수도 베이루트의 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굳게 닫힌 은행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50여 명의 시민들. تاخذ حقك بايدك من هالعصابه اللي حاكمه عصابه المافيا
그때까지 레바논 그 금융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융기관들이 있고 다 막혔어요. 근데 레바논에 있었던 모든 달러가 해외로 누출을 하고 있었으니까 은행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난 2019년부터 외화 고갈이 심해졌던 레바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뱅크런 현상을 막기 위해 달러 인출을 매달 400달러로 제한했죠. 인출 요구와 고소가 계속되자 결국 은행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로지 ATM을 통한 출금만 가능해진 겁니다. 400불 자체가 우리 레바논 돈으로 받을 때 1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근데 현재 시세가 8만이니까 거의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받을 돈도 못 받고 받았을 때도 80% 정도 돈의 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ATM 인출도 실패한 시민들은 급기야 은행 지점장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1일 달러의 공시 가격을 1,507파운드에서 15,000파운드로 올린 레바논. 화폐 가치는 더욱 폭락했는데요. 3년 전에 폭발한 베이루트 항구 역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출입에 의존해왔던 레바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400%나 치솟은 물가. 시민들은 출금을 위해 폭력까지 불사하는 지경에 달했는데요. 대부분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 가져가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돈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자기 돈 받으려고. 저도 만약에 지금 레바논에 있었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 주변에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돼 있지만 폭발 이후 내각이 전원 사퇴하며 사실상 무정부인 탓에 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종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권 발행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이민 가고 싶어서 그냥 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당분간 해결이 되진 않을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21세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난민과 희생자라는 이름만 남기며 침공 1년을 하루 앞둔 현재. 전쟁에 참여한 양국 사망자는 추산 20만 명에 달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변에서 교민분들도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신 상태고요. 일단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론이 엄청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 최근 러시아 내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지지하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영하 22도의 날씨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신냉전을 지지하는 뜻으로 냉수 마차를 시작하는데요. Кто-то готовит окопные свечи, кто-то собирает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И покажем, насколько нас, русский народ, непобедим, насколько мы сильны.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 모스크바에서도 전쟁 1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리는 등 러시아 곳곳에선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으로써 약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SNS나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들에서는 확실히 이 사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 정부의 뜻은 견고한 상황. 서방 세계와의 갈등과 제재는 심화되고 있는데요.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азжигание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за эскалацию, за рост числа его жертв полностью лежит на западных элитах.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소식에 급기야 핵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러시아. 전쟁 1년을 기점으로 긴장은 커지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라는 현대,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은 러시아. 우리는 언제쯤 다시 평화로운 날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일리지 개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4월 예정이던 개편안 시행도 뒤로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공제 개편안. 골자는 기존 지역에서 운행 거리로 마일리지 공제를 한다는 건데요. 거리 기준으로 바꾸다 보니까 먼 곳은 차가 많은 마일리지가 늘어났어요.
게다가 좌석의 등급별로 마일리지 공제율도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에 소비자 편익을 저해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일리지 제도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981년에 항공이 이제 타는 만큼 그걸 적립을 해서 보너스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이 3년 후에 1984년에 이 제도를 똑같이 도입을 했고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고객을 유인하는 기업의 마케팅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그 마일리지 상품을 설계할 때, 마일리지를 설계할 때 좀 이거 소홀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게 마일리지 부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채를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2조 6천억 원이 넘어갔어요. 제휴 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던 항공사. 하지만 코로나 발생 후 항공기 이용이 줄며 쓸 곳이 마땅치 않은 마일리지는 점점 쌓여만 갔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선 부채가 증가한 셈이랍니다. 마일리지를 조금 빨리 이렇게 소진시키고 싶어가지고 대형마트나 그다음에 서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릅니다. 오늘 뉴욕 여행을 계획한 모닝군. 편도 약 170만 원 항공권을 3만 5천 마일리지로 끊을 수 있구나. 뉴욕행 항공료 170만 원과 동등한 가치인 3만 5천 마일리지. 그런데 제휴사 상품권 1만 원과 동등한 가치인 1,400 마일리지를 비교하면요. 마일리지로 상품권 구매보다 항공권 구매 시 그 가치가 약 7배로 뛴답니다. 소비자들은 이 항공사 마일리지는 비행기나 해외 여행, 그다음에 관광 그러한 관점에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해서 2019년 1월부터는 전체 공급 좌석의 5% 이상을 마일리지 좌석으로 할당하라 권고했는데요. 항공사들은 빈 좌석이 남을 때는 마일리지로 채우겠다, 서비스를 해주겠다. 누구나 여행 갈 때는 성수기에 휴가철에 가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때 원하는 대로 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채워주면 항공사는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 자체가 턱없이 작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성수기인 8월 마일리지 좌석은 현 시점에서 벌써 전석 매진인 실정입니다. 마일리지 좌석을 얻는 것조차 어려우니 개편안에 대해서 불만이 커져가는데요. 평소에는 그 마일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집 가족 다 모아서 그래 누군가는 누가 있으면 포스트에서 언제 타보냐. 그럼 저도 타볼 기회가 없지 않냐. 마일리지 모아서 그래 너네라도 한 번에 그러면 다 이렇게 막 모아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 그 마일리지 그 활용에 관해서 서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마일리지 제도는 곧 기업이 소비자에게 지킬 약속이라는 시선인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마일리지 제도 자체의 변경은 기업의 고유한 권한이다. 제도 자체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전 마일리지 사용 약관과 개편안의 사용 약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약관은 기업과 소비자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미 쌓아놓았던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걸 기업에서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나선 거라 지금 불만이 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마일리지는 기업이 주는 혜택일까요? 소비자의 권리일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풀어보죠. 돈을 쓰고 적립하는 마일리지는 어떻게 정의돼야 할까요? 그냥 공짜로 주는 서비스이긴 한데 그 항공권이 이미 묻어오기 때문에 그 상품의 구성 요소예요. 마일리지 없이 항공권을 팔면 안 사죠. 약관이라는 건 기업이 미리 써놓은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 조건인 거예요. 한마디로 마일리지는 상품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일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비판을 받은 항공사. 하지만 마일리지 공제율을 수정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세계 항공업계가 하는 스탠다드에 근접하겠다. 외항사들은요 마일리지를 수시로 바꿔요. 같은 거리를 갈 때 25만 마일, 26만 마일 공제하거든요. 2배 이상. 또 그것도 계절마다 계속 변하고.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매우 억울할 거예요.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왕복 좌석을 확보할 시 나라별 공제량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 마일리지 공제량을 비교했을 때 프랑스 항공사와는 무려 6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미 저렴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고 개편안을 통해서도 마일리지 공제량이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데요. 20년 전인 2003년에도 마일리지 제도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소비자들이 그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심의한 다음에 의결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03년 해당 항공사가 당시 개편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이전에 정립된 마일리지에 소급 적용하려고 하자 공정위에선 시정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대해서 꾸준히 잡음이 들리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기업은 고객을 밀어내는 것이죠. 기업은 결국은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고객이 떠나면 결국은 생존할 수 없거든요. 이게 새로운 제도를 발표를 하면 그 이후에 정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적용을 해라. 그리고 이미 정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했던 기준으로 적용을 해라. 하면 소비자 불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 편이 아니라 양측 입장이 고르게 담길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오길 바라면서 이상 썰이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소문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국수는 5분 동안, 당면은 10분 동안 삶아야 적당하고 녹차나 홍차 티백은 2분 안에 빼야 좋다. 이게 다 건강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건강 영향 주는 건 틀림이 없어요.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녹아 나오니까 용출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는 음식들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풍문처럼 5분, 10분, 2분만 지키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국수나 당면을 삶는 물에도 티백을 넣었다 뺀 차에도 이게 있었답니다.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진 카드뮴이나 나비,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익숙한 음식인 만큼 우려하는 분도 꽤 많을 텐데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비나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이런 건데 배기가스나 이런 거에서 농작물이나 식물에도 오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카드뮴 같은 거는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될 수가 있고요. 납 같은 거는 우리가 햇빛에 식품을 건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먼지로 흡착될 수가 있습니다. 배기, 수질, 토양이 오염된 곳에서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면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카드뮴은 콩팥을 손상시키고 그 콩팥에서 단백질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다 병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납중독 같으면 만성적으로 소량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학습 능력이나 성장, 지적 성장에 좀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중금속 오염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중금속 같은 경우는 수축대에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배출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위험성을 갖게 되는 거죠. 축적되면 제거할 도리가 없는 만큼 결국 최선은 섭취하지 않는 건데요. 특히 이것을 조심하라고요. 면수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을 조심하시면 돼요. 면으로 이렇게 한번 삶을 때 카드뮴 같은 것들이 한 60%에서 80% 정도가 제거가 된다. 이 면수를 이용하면 80% 녹아나온 중금속을 먹는다는 거죠. 국수나 당면 삶은 물을 조심하라는 소문은 그야말로 삽시간에 퍼져나가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한 위험성은 없다. 실제로 우리는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식품 속의 중금속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의 발표까지 봤으니 불안감은 떨치기 쉽지 않은데요. 그 양이 식품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극미량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농도 단위를 따질 때 ppm이라든지 ppb를 따져요. 그래서 ppm은 뭐 100만 분의 1이 녹아 있는 거고 ppb는 10억 분의 1. 그러니까
극히 극미량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납 함유량 0.013 ppm은 0.000013g으로 극미량입니다. 그래도 중금속을 일단 축적되면 치명적인 만큼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그 안전성을 뒷받침할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발표한 곳 역시 같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있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것도 있습니다. 다. 네. 독성을 미치지 않는 최대 무작용량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또 안전계수라고 해서 그거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기준으로 설정을 대부분 해요. 국수를 포함한 모든 식품은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위해성 평가는 조리 전 식품의 중금속 농도가 또 평균 섭취량을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 전에 식품을 감안을 하더라도 중금속 오염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식품의 조리 시간과는 관계없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국수 5분, 당면 10분을 지킬 경우 문제가 좀 있다고요. 소면 기준으로 국수 같은 경우는 약 3분 30초가 되고요. 당면 같은 경우는 6분으로 잡고 있는데요. 국수도 뭐 5분 이상, 뭐 당면은 10분, 그럼 다 팅팅 불어 떨어져가지고 우리 식감이나 맛이 떨어지게 되는데 조리 시간에 따라 얼마나 다를지 직접 끓여봤습니다. 각각 3분, 6분씩 끓인 뒤에 면발을 비교해봤는데요. 10분에 못 미치게 단 6분만 끓였을 뿐인데 퉁퉁 불어있는 거 보이시죠? 똑같이 당겨보니 탄력성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쉬운 마음에 중금속 검출 키트를 이용해 끓인 물의 상태도 확인해봤는데요. 먼저 소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검출이 안 됐고요. 그렇다면 당면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안 나오네요. 아니 공기에 먼지가 많으니까 숨을 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먹거리 자체에서 너무 식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든지 오히려 또 너무 편식을 하신다든지 이러다 보면 건강에 또 다른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도한 걱정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해당 기관은 왜 이런 발표를 한 것일까요? 중금속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한 것일 뿐 실험보다 조리 시간을 더 짧게 해도 건강상 위해는 없다는 입장. 공정 하나 제조 과정 중에 모든 것을 다 검증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중금속에 대한 우려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만약 이렇게 나와서 그게 먹어서 걱정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애초에 그거를 못 먹게 해야지 맞는 거지. 오래 끓이면은 중금속이 좀 덜한다. 무식하게 짝이 없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 국수를 먹지 말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국수 5분, 당면 10분 지키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요. 마음 편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나이 67세인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를 진단받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천둥의 신 토르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도 치매 유전자가 발견돼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이하드 시리즈의 할리우드 대표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델이자 배우인 그의 아내 엠마 해밍과 가족들은 성명서를 내고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측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다른 유형으로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손상돼 발생하며 판단력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브루스 윌리스는 지난해 3월 실어증 진단을 받고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은퇴했었습니다.
2018년부터 브루스 윌리스의 활동 이상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2021년 개봉한 그의 출연작 대부분은 이 대중과 언론의 혹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브루스 윌리스가 대사를 외우지 못해서 이어폰을 끼고 대사를 전달받아 연기한다, 대역을 통해서 촬영을 진행했다더라, 정말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활동 은퇴 후 1년 만에 치매 판정 소식을 전한 브루스 윌리스. 그의 가족들은 누구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우리는 미디어의 관심이 이 질병에 집중돼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증상을 늦추는 치료제가 개발돼 쓰이고 있지만 브루스 윌리스가 투병 중인 전두 측두엽 치매는 연구가 부족한 탓에 현재 특화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부인이었던 데미 무어 역시 가족들과 함께 브루스 윌리스의 투병 생활을 도우며 응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천둥의 신 토르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역시 치매의 유전자가 발견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햄스워스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촬영 중에 받은 유전자 검사에서 치매 위험 인자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You have 2 copies of ApoE4, a set from your mom and a set from your dad. And what does that mean exactly? That means you have an increased risk of Alzheimer's disease. The idea that I won't be able to remember the life I've experienced, or my wife, my kids. This is probably my biggest fear. 당시 나이 39살, 너무나도 젊고 건강한 그였기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인터뷰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활동 중단 후 고향인 호주로 돌아간 햄스워스는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치매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서핑을 즐기며 건강해 지내는 모습으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금은 참 건강하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콘서트 연습에 한창인 가수 이광조 씨를 만났습니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이런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러 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무대에서 서보기는 8년 만에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예. 남 앞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네, 음악과 함께 살아온 이광조 씨, 올해로 데뷔 4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올 것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이제 그만할 때가 있겠지 그랬는데 이게 끝까지 이렇게 계속되더라고요. 정말 그 시절에는 꽃미남 가수시기도 하셨는데. 아유, 아니에요. 못생기면 다야. 그런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네, 45주년 콘서트 나들이에선 주옥 같은 명곡들을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태까지 했던 그런 곡들 다 망라하고 꼭 트로트 한다, 락 한다 그러면 그런 곡만 하는 게 아니라 45년 동안 제가 했던 노래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 추억의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콘서트에서 어떤 곡들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 곡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가까이 하게 나온 당신, 사랑을 잃어버린 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밤, 즐거운 인생, 다 있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불멸의 히트곡 안 들어보면 섭섭하겠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 테요. 착한 마음씨에. 주크박스처럼 바로 노래를 부르는 이광조 씨, 45년 동안 무대에 섰지만 지금도 공포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옛날에 콘서트를 참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분명히 안 떨 것이다. 그러고 이제 그 무대 뒤에서 근데 무지하게 떨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음악 쇼 하잖아요. 그러면 막이 있다가 쫙 올라갈 때 되면 그 맨 처음에 부르게 되는데 어떤 때는 막 오금이 저려요. 사실은 그 땡땡 하는 소리 들으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예. 이번 콘서트엔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와 함께 하는데요. 콘서트뿐만 아니라 리메이크 음반 프로젝트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아직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나는 17살이에요를 나는 60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나이를 바꿔갖고 왜냐면 우리가 그 17살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상하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뭐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옛날 노래들도 조금 좀 블루지하게 그렇게 녹음을 했어요. 예, 재밌게. 예. 또 도전해보고 싶거나 좋아하시는 장르가 있으신지요? 사실은 이제 디스코를 할까 해요. 디스코요? 디스코는 춤도 너무 웃기죠. 예, 춤도 그러니까요. 춰야죠. 이제 우와. 디스코를 하면 이제는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 누구죠? 김한선 같은 좀 나이 든 같이 한번 디스코 같은 거 할 때 한번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광주 씨와 김한선 씨의 합동 무대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봐주셔서 그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광주 씨의 왕성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원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전국의 특산품들 그리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저쪽을 보시면요. 이야, 이렇게 떡 맞히는 모습을 보니까 잔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어르신 뭐 만들고 계세요? 네, 해남 찹쌀로 인절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절미요. 이야, 이렇게 명인이 만든 인절미 얼마나 맛있을까요? 쫄깃하고 입에 붙지 않아서 드시기에 아주 좋으실 겁니다. 네, 자, 이곳에 오시면 이런 전통 음식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국민 밥도둑 굴비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굴비 상태가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영광에서 영광 굴비예요. 네. 근데 저희는 특별한 굴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고추장 굴비인데요. 60일 건조 쪄서 말린 거거든요. 근데 고추장에 버무려서 엄청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게 보이죠? 네, 이거 알고 밥에 드시면 있습니다. 더 맛있어요. 그쵸, 그쵸. 네. 봄철 입맛 없을 때 흰밥이 탁 올려 먹으면 정말 꿀맛이거든요. 자, 이거 굴비뿐만 아니라 이쪽을 보시면 전통 과자도 있고요. 오, 멸치가 종류대로 다 있어요. 이 빛깔 좋은 거 보세요. 야, 이 멸치 어디서 왔어요? 네, 저희 통영에서 왔습니다. 아, 또 통영하면 멸치죠. 그러죠. 멸치의 절반은 통영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 반찬이에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자, 여기 뭐 진미채, 뭐 쥐포, 그리고 이거는 마인가요? 네네, 이거는 우리 위에 좋은 안동 참마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한잔 하시면 든든한 아침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지역 특산품과 뭐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뭐 침대부터 뭐 소파, 뭐 가구, 또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제품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뭐 가구나 리빙 제품 바꾸실 분들 오셔서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수 중소기업들의 트렌디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뭐 직접 체험해보시고 충분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180여 개 부스에서 다양한 제품이 마련이 되는데요. 볼거리가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가득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좀 더 이 전국에서 도착한 특산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황태 같기도 하고 이 명태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예요? 네, 동해시 묵황에서 온 먹태입니다. 아, 먹태요. 예, 일반적인 먹태는 냉동 건조를 많이 하는데 국내 유일하게 묵황에서 온 먹태는 자연 해풍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자연 해풍 건조라면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저 추운 겨울 자연 해풍 건조를 하게 되면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촉하고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네네네. 예. 황태국도 참 부드럽고 좋지만은 먹태로 국을 끓이시면은 굉장히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맛있겠네요. 자, 이처럼 생산자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오셔서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유통 마진이 없으니까 시중가 대비 30%까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지리산 뱀사골에서 온 토종꿀입니다. 꿀이요. 이 벌집꿀을 이 현장에서 직접 내려드립니다. 이야, 네. 믿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포터님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아니, 이 꿀은요, 또 이게 향이 나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새우나 뭐 조갯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쟁여놓고 먹는 품목이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진도에서 온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현지에서 바로 왔습니다. 자연산 돌미역. 저희가 이거 자연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자연산 돌미역은 보시면 이렇게 미역기가 달려 있어요. 이거요? 네, 이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 자연산은 푹 삶으면 사골처럼 뽀얗게 우러나서 국물 맛도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말 품목이 다양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주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요. 한번 오셔서 봄맞이 장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생중계를 전해드린 송희진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재민 수만 86만 명에 달하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SBS 희망TV 특별 생방송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 돕기가 방송됩니다. 대지진 3사로 절망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정기 후원도 방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없다.